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는 중앙은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에는 연방준비제도가 있고, 일본에는 일본은행이 있습니다. 이 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면 대출 이자가 오르고, 금리를 내리면 이자가 내려갑니다. 우리 월급의 가치도, 저축의 가치도, 집값도 이 은행의 결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의 원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세계 최초의 근대적 중앙은행은 위대한 비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처참하게 지고 돈이 바닥나고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만든 시스템이 3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1688년 영국에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명예혁명이라고 부르게 되는 사건입니다. 영국 왕 제임스 2세가 쫓겨났습니다. 가톨릭을 밀어붙이고 의회를 무시하고 독재를 하다가 결국 쫓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을 몰아낸 사람이 영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덜란드 총독 오렌지공 윌리엄이었습니다. 윌리엄은 제임스 2세의 사위였습니다. 장인을 몰아내고 영국 왕이 된 겁니다. 윌리엄 3세. 네덜란드 사람이 영국 왕이 되는 역사에서도 드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왕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프랑스였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습니다. 태양왕 루이 14세가 다스리던 시절입니다. 인구도 영국의 3배가 넘었고 군대도 유럽 최강이었습니다. 윌리엄 3세는 네덜란드 총독 시절부터 이 루이 14세와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영국 왕이 되자마자 다시 프랑스와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9년 전쟁. 1688년부터 1697년까지 프랑스 대 영국, 네덜란드 연합의 전쟁이었습니다. 1690년 7월 10일 영국 남쪽 해안 비치헤드 앞바다.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 함대가 프랑스 함대와 맞붙었습니다. 프랑스 함대는 약 70척, 영국과 네덜란드 연합 함대는 약 56척. 숫자부터 밀렸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네덜란드 전열함 7척이 격침되었고 영국 전열함 1척이 침몰했습니다. 프랑스는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영국 해군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패배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함대 사령관은 런던 탑에 갇혀 군사 재판을 받았습니다. 프랑스가 영국 해협의 제해권을 장악했습니다. 잠시지만 프랑스 군함이 영국 남쪽 해안 마을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영국은 해군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군함을 새로 짓고 병사를 모으고 무기를 사야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윌리엄 3세 정부가 선택한 방법은 국채 발행이었습니다. 국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정부가 쓰는 빚 문서입니다. 나라에 돈을 빌려주시면 이자를 쳐서 갚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적어서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채를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온 외국인 왕입니다. 영국 안에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가겠나 하는 생각이 투자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둘째, 그 전에 영국 왕실이 빚을 떼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1672년 찰스 2세가 금세공상들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왕이 빌린 돈을 안 갚겠다고 한 건데 빌려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기억이 남아있으니 누가 또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정부가 이자를 올렸습니다. 8%에서 시작해 10%로 다시 14%까지 올렸습니다. 그래도 국채가 안 팔렸습니다. 이자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이자를 올릴수록 이 나라가 위험하구나 하는 신호가 되는 겁니다. 빌리려 할수록 더 빌리기 어려워지는 악순환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지고 돈도 없고 빌리려 해도 아무도 빌려주지 않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200년 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 될 영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나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윌리엄 패터슨. 스코틀랜드 출신의 사업가였습니다. 젊은 시절 카리브해에서 무역을 하며 돈을 모았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도 오래 살았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당시 유럽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계 최초의 증권 거래소가 있었고 암스테르담 은행이라는 선진적인 금융기관이 이미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패터슨은 이 시스템을 가까이서 보고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1691년 패터슨이 영국 정부에 제안서를 냅니다. 국립은행을 하나 만들자는 제안이었습니다. 핵심은 이랬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에게서 돈을 모아 정부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이 투자자들이 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것. 정부는 전쟁 자금을 얻고 투자자들은 은행 사업권을 얻는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제안을 무시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693년 상황이 급변합니다. 영국 남서쪽 포르투갈 해안 앞바다에서 또 한 번 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영국 상선 400척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선단이 지중해로 가던 중 프랑스 해군의 기습을 받았습니다. 호위 군함이 너무 적었습니다. 상선 약 100척이 프랑스에 납포되었습니다. 피해액이 100만 파운드가 넘었습니다. 17세기 말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런던 금융계에 공포가 퍼졌습니다. 해군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국채는 여전히 안 팔리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절박해지자 3년 전에 무시했던 패터슨의 제안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재무장관 찰스 몬테규가 이 제안을 밀었습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톤세법. 정식 이름이 길고 복잡한데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박에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으로 은행에 이자를 갚겠다는 법이었습니다. 1694년 6월 투자자 모집이 시작됩니다. 목표 금액은 120만 파운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2일 만에 다 모였습니다. 1268명이 돈을 냈습니다. 런던의 상인들, 귀족들, 장인들, 심지어 여성 투자자도 전체의 12%나 됐습니다. 윌리엄 3세 국왕 부부도 1만 파운드씩 허용된 최대 금액을 투자했습니다. 왜 이전에는 국채를 아무도 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12일 만에 모였을까요? 차이가 있었습니다. 국채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돌려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왕이 마음을 바꾸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돈을 내면 은행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의회가 법으로 보장한 은행. 그 은행이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구조. 개인이 왕에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법인이 정부에 빌려주는 것.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1694년 7월 27일 왕실 치커장이 발급됩니다. 잉글랜드 은행 총재와 회사. 영란은행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영란은행이라는 이름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한자로 보면 영국의 영에 네덜란드의 란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네덜란드가 함께 만든 은행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영어 이름은 뱅크 오브 잉글랜드, 말 그대로 잉글랜드 은행입니다. 영란이라는 한자는 잉글랜드를 소리나는 대로 옮긴 것이지 네덜란드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첫 번째 총재는 존 후블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종교 박해를 피해 영국으로 건너온 위그노 가문 출신의 상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패터슨은 이사가 되었지만 이듬해 다른 이사들과 의견 충돌을 빚고 은행을 떠납니다. 영란은행을 구상한 사람이 정작 1년도 안 돼서 밀려난 겁니다. 자, 이제 이 거래의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왜 역사를 바꾼 거래인지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영란은행이 정부에 120만 파운드를 빌려줬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자로 8%를 지급합니다. 여기에 관리 수수료로 4천 파운드를 더 얹어줍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니까요.
그런데 핵심은 따로 있었습니다. 원금 상환 기한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정부가 원금을 갚겠다고 하지 않는 한 이자만 계속 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나중에 이 구조가 발전해서 콘솔이라고 부르는 영구 채권이 됩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원금을 안 갚아도 되는 대신 이자를 영원히 내는 채권입니다. 그리고 영란은행이 받은 진짜 특권은 따로 있었습니다. 정부에 빌려준 국채를 담보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은행권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지폐입니다. 정부의 빈 문서를 담보로 돈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한 거래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란은행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원금은 안 돌려받아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자가 영원히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정부에 빌려준 그 돈을 근거로 은행권을 찍어냅니다. 이 은행권으로 민간에 대출을 합니다. 민간에서도 이자를 받습니다. 한 번 빌려준 돈으로 양쪽에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왕이 세금을 걷어서 전쟁 비용을 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전쟁에 졌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다릅니다. 미래에 거둘 세금을 담보로 지금 당장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직 걷지도 않은 세금으로 오늘의 전쟁을 치르는 것. 미래의 돈을 현재로 끌어오는 시스템. 이것이 현대 금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덕분에 영국은 인구가 3배나 많은 프랑스를 상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영원히 이자를 받고 빌린 나라는 영원히 이자를 갚습니다. 이 구조가 33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이 진짜로 살아남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거절당한 것이 이 은행을 살렸습니다. 영란은행이 설립된 뒤 영국은 전쟁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해군을 재건하고 프랑스와의 전쟁을 계속 치릅니다. 9년 전쟁이 끝나자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돈이 계속 필요하고 돈이 계속 필요하면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1720년 무렵 영국의 국가 부채는 약 5천만 파운드까지 불어나 있었습니다. 정부 세수의 절반 이상이 이자 갚는 데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라 살림의 반이 빚 이자로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빚이 전부 영란은행에 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영란은행이 보유한 것은 국가 부채의 일부였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 국채, 금세공상들에게 빌린 돈, 단기 채무. 이 잡다한 빚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한 회사가 정부 앞에 나타납니다. 남해 회사. 영어로 사우스시 컴퍼니.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가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영란은행이 관리하지 않는 나머지 국가 부채, 이것을 우리가 떠안겠다는 겁니다. 구조는 이랬습니다. 정부가 여기저기에 빌린 빚을 남해 회사가 인수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는 대신 채권자들에게 남해 회사 주식을 줍니다. 당신이 정부에서 받을 돈,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빚이 사라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부 채권 대신 남해 회사 주식을 받습니다. 남해 회사 입장에서는 남미 무역 독점권으로 큰 돈을 벌 테니 다 괜찮다는 논리였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거래를 따내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영란은행도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이 나머지 부채까지 자기가 관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남해 회사가 이겼습니다. 남해 회사는 의원들에게 뇌물을 뿌렸습니다. 주식을 실제로 사지도 않은 의원들에게 주식을 배정하고 나중에 오른 가격으로 팔아서 차액을 가져가게 해줬습니다.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이익만 챙기는 구조였습니다. 왕의 측근들, 심지어 왕의 정부까지 이 방식으로 주식을 받았습니다. 영란은행은 이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거절당한 겁니다. 1720년 남해 회사 주식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1월에 128파운드였던 주가가 3월에 330파운드,
2월에 890파운드까지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었습니다. 귀족도, 상인도, 하인도, 성직자도 주식을 샀습니다. 아이작 뉴턴도 투자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입니다. 뉴턴은 사실 초반에 주식을 사서 2배 가까운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냉정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계속 올랐습니다. 자기가 판 다음에도 주가가 계속 오르는 걸 지켜보는 것. 이것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 없습니다. 뉴턴은 결국 다시 샀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높은 가격에 훨씬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8월, 주가가 1000파운드를 찍었습니다. 1월 대비 거의 8배가 된 겁니다. 그리고 터졌습니다. 9월부터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회사가 남미무역으로 실제로 벌고 있는 돈이 얼마나 되지 하고 묻기 시작한 겁니다. 답은 거의 없다에 가까웠습니다. 남미무역 독점권이라는 게 실제로는 큰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거품이었습니다. 12월, 주가가 100파운드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최고점 대비 90%가 증발한 겁니다. 수천 명이 파산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했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뉴턴의 손실은 2만 파운드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뉴턴이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이 말이 뉴턴 본인의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뉴턴이 남의 회사에서 막대한 손실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죽을 때까지 남의 회사 이야기를 꺼내는 것을 싫어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영란은행은 멀쩡했습니다. 이유가 단순합니다. 남의 회사와의 경쟁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국가 부채를 떠안는 거래에 끼지 못했기 때문에 버블이 터졌을 때 피해를 피한 겁니다. 거절당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버블 붕괴 후 영국 정부는 남아있는 부채를 영란은행에 넘겼습니다. 남의 회사가 망가진 자리를 영란은행이 채운 겁니다. 영란은행의 신뢰도는 오히려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역사에서 안 한 것이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영란은행에게 남의 버블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영국을 세계 최강국으로 만드는 숨은 무기가 됩니다. 남해 버블이 터진 뒤 영국 금융시장에서 살아남은 가장 큰 이름은 영란은행이었습니다. 다른 은행들이 쓰러지고 남의 회사가 망가진 자리에서 영란은행만 멀쩡히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 은행은 버블에도 안 무너졌다. 저 은행이 발행한 돈이면 믿을 수 있다. 신뢰가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신뢰가 쌓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영란은행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니까 영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영란은행이 관리하는 국채라면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진 겁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영국 국채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국채 가격이 올라가면 그 국채의 실질 금리는 내려갑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매년 이자로 100파운드를 준다고 합시다. 이 국채를 1000파운드에 사면 금리가 10%입니다. 그런데 사려는 사람이 많아져서 가격이 2000파운드로 오르면 같은 100파운드 이자에 금리는 5%가 됩니다. 이자 금액은 그대로인데 국채를 사는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영란은행이 설립된 직후 영국 국채 금리는 8%에서 14%를 오갔습니다. 아무도 안 사니까 금리가 높았던 겁니다. 그런데 영란은행의 신뢰가 쌓이면서 금리가 계속 떨어졌습니다. 1755년에는 1.74%까지 내려갑니다. 8%가 넘던 금리가 60년 만에 3%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엄청났습니다. 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만 싸게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라 전체의 금리가 내려가는 겁니다.
사업가가 공장을 짓고 싶으면 돈을 빌려야 합니다. 기계를 사고 원자재를 사들이고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금리가 14%면 이 사업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니까요. 그런데 금리가 3%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사업을 해도 이자 부담이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시도해볼 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1760년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됩니다.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방직 공장이 세워지고 철도가 깔리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증기기관을 먼저 떠올립니다.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개량했다. 이것이 세상을 바꿨다.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 증기기관을 살 돈은 어디서 나왔느냐는 겁니다. 공장을 짓는 돈, 기계를 사는 돈, 노동자를 고용하는 돈. 이 자본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산업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란은행이 만든 저금리 환경이 이 자본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의 발상지가 된 이유는 증기기관만이 아니었습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영국이 전쟁에서 계속 이긴 비결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18세기 내내 영국과 프랑스는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프랑스는 인구가 영국의 3배였습니다. 군대 규모도 더 컸습니다. 상식적으로 프랑스가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영국이 이겼습니다.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영국은 전쟁이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영란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국채가 팔렸습니다. 금리도 낮았습니다. 전쟁 자금이 빠르게 모였습니다. 프랑스는 달랐습니다. 프랑스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전쟁을 할 때마다 세금을 올리거나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재정이 무너졌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이 나폴레옹을 상대로 20년 넘게 버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이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스차일드가 영국 군자금을 유럽 전선에 전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군자금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영란은행 시스템이 만들어낸 돈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란은행은 한 가지 역할을 더 맡게 됩니다. 다른 민간은행들이 영란은행에 돈을 맡기기 시작한 겁니다. 은행의 은행이 된 겁니다. 금융위기가 오면 민간은행들이 흔들립니다. 돈을 맡긴 사람들이 한꺼번에 돌려달라고 하면 은행이 버틸 수 없습니다. 이때 영란은행이 나서서 돈을 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 전문 용어로 최종 대부자라고 부르는 역할입니다.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고 쉽게 말하면 은행이 위기에 빠졌을 때 구해주는 은행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델이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의 표준이 됩니다. 전쟁에서 져서 만든 은행이 세계에서 가장 싼 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싼 이자가 산업혁명의 자금줄이 됐습니다. 그 자금줄이 대영 제국의 숨은 무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은행의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영란은행은 처음부터 지금 같은 중앙은행은 아니었습니다. 설립 당시에는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은행권을 발행하는 민간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영란은행만 은행권을 찍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른 소규모 은행들도 자기 이름으로 은행권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은행마다 자기 돈을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와는 좀 다릅니다. 당시 은행권은 이 종이를 가져오면 금이나 은으로 바꿔주겠다는 은행의 약속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자기압수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마다 다른 수표를 발행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은행의 은행권은 믿을 수 있고 어떤 은행의 것은 못 믿겠고 그 은행이 망하면 그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은 휴지가 되는 겁니다. 이 혼란이 정리되기까지 150년이 걸렸습니다. 1844년 영국 의회가 법을 하나 통과시킵니다. 은행 취커법. 이름은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은행권을 새로 발행할 수 있는 곳은 영란은행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은행들은 기존에 발행한 것은 유토할 수 있지만 새로 찍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돈을 찍어내는 권한이 하나의 은행으로 집중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앙은행의 핵심 기능입니다. 한 나라의 돈을 발행하는 유일한 기관. 영란은행이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설립부터 150년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1946년 영란은행은 국유화됩니다. 설립된 지 252년 만에 민간 회사에서 공적 기관으로 바뀐 겁니다. 1694년에 민간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만든 회사가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계적으로 권한을 확대하면서 결국 국가의 중앙은행이 된 겁니다. 처음부터 중앙은행으로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임시방편이 하나씩 기능을 더해가면서 중앙은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1913년 미국이 연방준비제도를 만듭니다. 미국의 연준도 처음에는 민간은행들이 출자한 구조였습니다. 영란은행 모델을 따른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리즈 뒤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950년 한국은행이 설립됩니다. 한국은행도 이 계보를 따릅니다. 영란은행에서 시작된 국가가 중앙은행을 통해 화폐를 발행하고 국채를 관리하고 금리를 조절하는 시스템. 이것이 지금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쓰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뉴스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다는 말이 나오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제 아실 겁니다. 중앙은행이 돈의 가격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돈을 빌리기 비싸지고 금리를 내리면 돈을 빌리기 싸집니다. 이 구조의 원형이 1694년 영란은행입니다. 미래에 거둘 세금을 담보로 지금 돈을 만들어내고 그 돈의 가격을 조절하는 시스템. 330년 전에 전쟁 자금 때문에 급하게 만든 이 시스템 위에 지금 우리의 월급과 저축과 대출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어떻게 되는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어떻게 되는가? 돈의 가치가 무너지고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습니다. 빵 한 개에 4,280억을 내야 했던 나라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전제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국가에 대한 신뢰. 신뢰가 무너지면 종이돈은 진짜 종이가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시리즈의 뒤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영란은행은 전쟁에서 져서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절박한 선택이 세계 금융의 기준이 됐습니다. 남의 버블에서 거절당한 덕분에 살아남았고 그 신뢰가 산업혁명의 자금줄이 됐고 대영 제국의 숨은 무기가 됐습니다. 위기에서 나온 발명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돈의 역사에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로스차일드가 왕보다 강한 은행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영란은행이 만든 국채 시스템 위에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국채라는 게임판이 없었다면 로스차일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란은행보다 먼저 금융의 기초를 만든 나라가 있었습니다. 인구 150만의 작은 나라가 전 세계 무역의 절반을 장악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를 만들고 세계 최초의 주식회사를 만든 나라. 영란은행의 모델이 된 암스테르담 은행이 있던 나라. 윌리엄 3세가 원래 총독이었던 나라. 청어 한 마리가 세계 최강국을 만든 이야기. 네덜란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겠습니다.